안녕하십니까. 주문 해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유권과 관련해서 249조 봤죠. 여기까지 봤어요. 선의 취득까지. 249조는 그냥 가볍게 읽으시라 그랬죠. 동산에 대해서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여기 이제 동산 선의 취득이었죠. 부동산에는 없고 동산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조문들은요,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행위가 아니라,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어떤 게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취득시효가 제일 중요했고요. 그 외에 기타, 252조, 무주물의 귀속이라고, 무주물이라는 건 이제,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말하죠. 이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는가를 규정해 놓은 게 252조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할 게 요거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반면에 무주의 동산은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거 소유의 의사로 점유. 여기가 이제 소유의 의사가 나오죠. 그냥 점유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 소유의 의사로 점유가 뭐였죠? 자주점유. 요럴 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한번 읽어보시면 끝입니다. 야생동물, 무주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양이란 말은 기르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은 무주의 동산이고, 무주의 동산.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그 소유권을 취득해서 기르고 있다가 다시 도망간 경우, 사양하던 야생동물이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갔다고 돼 있죠. 즉 도망가거나 방생하거나 그럼 무주물이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야생동물 중에는 우리 뭐 국가가 뭐 멸종 위기동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보호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겠죠.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이런 게. 근데 어쨌든 무주물의 귀속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특징만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할 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라는 거 하고요. 무주의 동산은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꼭 기억하세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유실물이라고 되어 있죠. 유실물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건 잃어버린 물건 생각하면 돼요. 잃어버린 물건. 자, 잃어버린 물건을 법은 이렇게 해석하죠. 물건을 점유하는 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도품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유실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실물에 준하는 게 있습니다. 유실물과 비스무리한 거. 유실물법에 있는데요. 내 건 줄 알고 착각해서 점유한 거. 남이 그냥 두고 간 거. 잃어버린 가축들. 일실이란 건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가축.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별로 없지만 예전에 홍수 같은 거 나면 강물에 뭐 소돼지가 둥둥 떠내려오는 경우 있었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유실물 또는 준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은 유실물법을 말합니다. 민법이 아니라 그 유실물법에 의하여 소유자를 찾는 공고를 하고요. 6달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공고한 후 6개월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실물은요. 개념상 당연히 동산만 되겠죠. 잃어버린 물건을 말하는데 부동산을 잃어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유실물 습득은 동산에만 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이게 유실물 습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심할 게 있죠. 무주물 선점과는 달리 소유의 의사는 필요 없다라는 거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소유자가 유실물을 찾아가면 습득한 사람은 유실물법에서 소유자에게 가액의 5%에서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매장물이라고, 매장물이라는 건 이런 거죠. 토지나 그 밖의 물건, 소개라고 되어 있죠. 요걸 이제 포장물 이렇게 부릅니다. 포장물 속에 포장되어 있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무주물은 아니라는 거죠.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는 거고요. 이건 소유권자가 누군지가 불분명한 걸 말합니다. 어쨌든 이 매장물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된다라는 게 팔려요. 그래서 매장물 중에 부동산이 뭐가 있을까? 땅 파다 나온 고대 건축물 뭐 이런 걸 예를 들고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쨌든 무주물 선점이나 유실물 습득은 동산만 된다. 근데 매장물은 부동산도 된다. 뭐 이렇게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발견만 하면 되죠. 점유 필요 없죠. 매장물, 무주물은 소유회사로 점유한 자가, 유실물은 습득한 자가. 그러니까 둘 다 점유해야 돼요. 하지만 매장물은 뭐만 하면 돼요? 발견만 하면 됩니다. 발견만. 이때 매장물도 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여기서 법률도 또 유실물법입니다. 공고해야 되고, 유실물은 6개월, 매장물은 1년 기다려줍니다. 권리자가, 소유자가 권리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 타인 토지나 물건으로부터 발견했다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에서 을이 발견한 경우, 그럼 이 포작물 소유자와 발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절반씩 취득하도록, 절반.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주의 동산이 됐든, 유실물이 됐든, 또는 매장물이 됐든, 문화재는 따로 특칙이 있다라는 거. 학술, 기회, 고고의, 고고란 건 이제 고고학 할 때 그 고고죠. 옛 고자죠. 학술, 기회,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 세 글자로 문화재.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국유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문화재를 습득, 발견,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상 청구하면 되죠. 보상을 촉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55조 따로 있다라는 거. 자, 우리는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을 보고 있습니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해서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하는가를 살짝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첨부. 첨부라는 건 기존의 물건은 사라지고, 구물건은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할 것이고, 새 물건의 소유권이 새로 생기겠죠. 이때 이 새 물건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는가를 규정해 놓은 게 첨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방법, 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부합, 혼화, 가공.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합, 혼화 세 가지 방법에 의하여 기존의 물건이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경우, 이때 새로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걸 정해놓은 게 첨부가 됩니다. 그 중에 먼저 부합이 있죠. 자, 부합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기존의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에 어떤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가 보네요. 동산끼리 부합하는 게 있죠. 동산과 동산이 부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256조와 257조. 자, 먼저 256조. 부동산 A 부합.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이게 부합물이죠. 그 물건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부동산 소유자가. 그 다음 단서에 보면,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는 타인이 정당하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당하게. 그 다음에 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속은 부합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부합이란 건 합체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합체. 반면에 부속은 독립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이 정당하게 부착을 시켰으나 그 부착된 물건이 독립된 물건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부동산에 토지 또는 건물에 어떤 물건이 부착이 된 경우 이 부착된 물건은 두 갈래로 가는 거야. 부합이 되거나 부속이 되거나. 부합이란 건 기존 부동산의 일부가 되는 거죠. 부속이란 건 독립이 되는 거죠. 자, 간단히 예를 들면 기존에 건물이 있고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부착했다. 이 엘리베이터는 건물 외부에 부착하는 게 아니라 건물 내부에 시설하겠죠. 그럼 이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일부가 되겠죠. 이게 부합입니다. 반면에 부속은 예컨대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이런 것들, 임차인이 건물에 부착한 간판 같은 것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또는 번호키 같은 거 있죠. 현관에 부착해 놓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부착한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번호키 같은 것들은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한 물건으로서 임차인 소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인 소유로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단서입니다. 부합. 첨부의 일종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한다 그랬죠. 합체가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 예를 들어 건물을 임차한 을이 현관문과 각방 또는 사무실의 문짝을 새로 교체한 경우, 이때 이 문짝은 건물의 일부죠.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부합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갑의 건물을 임차한 을이 증축을 했다. 그럼 이 증축한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기존 건물에 부합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문짝 같은 것들은 동산이죠. 그 다음에 건물을 임차한 을이 증축을 했다면 건물이 부합하는 걸로 봅니다. 그럼 부동산의 부합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건물이 부합하는, 즉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경우와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공히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 여기서 대법원 판례는 부합되는 물건 가액이 기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런 판례가 있죠.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보다 면적이 훨씬 크고 값어치로 따졌을 때 기존 건물보다 훨씬 값어치가 크더라도 증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게 256조 본문의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단서. 뭐 이런 거 판례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일단 책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조문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단서.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포인트가 권한에 의한 것이 뭐예요? 정당하다라는 뜻이고요. 부속이다라는 말은 독립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기존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정당하게 뭐죠? 예. 토지의 지상권자가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 정당하죠? 예. 지상권자는 나무 심을 수 있으니까. 독립성이 있다는 건 번호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독립성이 있다. 그 다음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죠? 예. 별도로 부속시킨 자 소유가 되는 것이고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부합이 안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정당하게 부속시켜야 되니까 정당 플러스 독립성. 그래야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판례 봅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정당하게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렸다. 그건 뭐야? 구성 부분이 되어버렸다는 건 독립성이 없다 이런 뜻이죠. 독립성이 없으니까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죠. 반면에 정당하게 임차인이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있더라. 이게 포인트죠. 독립성이 있다면 그 증축한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지 않고 새로운 소유권의 객체가 되겠죠. 기출지문이 나오죠. 건물 임차인이 정당하게 증축을 했는데 독립성이 없다고 돼 있죠. 독립성이 없으니까 임차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겠지.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 즉 임대의 소유가 될 겁니다. 이게 부동산 A 부합이고요. 동산 간의 부합은 간단해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동산과 동산이 합체가 됐다. 그럼 이 합성물 또는 부합물은 누구 거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칙이 주된 동산 소유자의 소유거죠. 그런데 예외. 만약에 A 물건과 B 물건이 합체가 돼서 새로운 C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이때 이 A 물건과 B 물건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이 C 물건은 A 물건 소유자 갑과 B 물건 소유자 을이 요 부합 당시에 가액이 있을 거예요. A 물건 얼마, B 물건 얼마. 그 가액의 비율로 공유. 이렇게 돼 있죠.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 즉 부합물을 공유한다. 이게 257조입니다.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꼭 기억하세요.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동산 간의 부합, 갑의 민법 자료집과 을의 개론 자료집을 재본하여 1차 자료집으로 만들었다. 이게 누구 거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주된 동산 소유자, 구별할 수 없다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을 혼화에 적용하죠. 자, 여기서 혼화. 뭐죠? 섞이는 거죠. 섞이는 거죠. 갑이 가져온 처음처럼 수주 한 병과 을의 백세주 한 병을 섞어서 50세주 한 주전자를 만들었다. 이게 혼화죠. 이 50세주 한 주전자가 누구 거냐? 갑소유냐? 을소유냐? 소주와 백세주가 어떤 게 주냐? 구별할 수 있다면 주된 동산 소유자, 구별할 수 없다면 요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 정도. 그 정도. 이게 혼화죠. 자, 마지막이 가공입니다. 가공은 다른 사람 동산에 가공을 했다라고 돼요. 가공을 했다는 건 이제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 거야. 갑소유, 돌을 을이 조각을 해서 조각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 이런 거. 갑소유 돌에 을이 조각을 해서 조각상을 만들었다. 그럼 이 조각상이 누구 거냐? 돌 소유자 갑소유 거냐? 가공한 을 소유냐? 원칙이 재료주의, 갑소유. 다만 이 가공으로 인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이다. 돌은 100만 원, 조각상은 1000만 원. 부가가치가 엄청나죠. 이런 경우에, 즉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라면 그때는 가공한 을 소유 이렇게 되죠. 또 을이 가공할 때 재료 일부를 제공했다. 그럼 당연히 이 재료 일부의 가액을 이 증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하도록 하고 있죠. 그 가액은 증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가공이라는 거. 뭐 이렇게 간단히 조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국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이 취득시효부터 취득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이런 것들이 쭉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0조에 보면 첨부의 효과라고 되어 있죠. 전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합, 혼화, 가공 전 4조, 56조,
256조, 257조, 258조, 259조. 4개. 부합 2개. 부동산 A 부합, 동산 간의 부합, 혼화, 가공. 이 4개의 규정에 의해서 동산 소유권이 소멸했다. 그럼 당연히 동산 자체가 소멸한 거니까. 여러분 혼화 생각해보세요. 갑의 소주와 을의 백세주를 합쳐서 50세주를 만들었다면 소주, 백세주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소유권 소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라고 돼 있죠. 자,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가 뭐가 있을까? 뭐 질권 같은 거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런 것도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동산이 사라졌으니까 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합성물에 대해서 누구 소유냐? 3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갑 소유, 을 소유, 갑을 공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예를 들어서 갑이 단독으로 합성물 소유권을 첨부해서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갑을이 공유하게 되는 경우 거기서 동산 소유자가 합성물 등의 단독 소유자가 됐다라고 돼 있죠. 갑이 단독 소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보상 따위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문제는 제3자 권리예요. 제3자 권리. 예를 들어서 을 소유 물건의 질권을 갖고 있던 병 보세요. 합성물에 대하여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갑을이 공유하는 경우 이 병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먼저 을 소유 동산의 질권을 갖고 있던 병, 을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대로 존속시키면 되고요. 갑을이 공유하면 을의 지분에 존속시키면 되고요. 갑이 취득을 하게 되면 을에게 보상을 하라 그랬죠. 그 보상금의 권리 행사하면 되겠죠. 그게 요 밑에 겁니다. 자, 동산 소유권이 소멸하면 다른 동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데 문제가 기존 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과 그 다른 권리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먼저 기존의 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갑과 을의 물건이 합체가 돼서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은 을에게 보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 소유 물건의 권리를 갖고 있던 제3자는 어떻게 하느냐. 갑이 소유권을 만약에 취득하면 을이 받는 보상금으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하면 돈, 자기 권리를 회수하면 되고요. 을이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하면 을의 권리에 그대로 행사하면 되는 거고요. 갑을이 공유하게 되면 을이 공유 지분에 그대로 존속시키면 되겠죠. 그게 2항이죠. 보겠습니다. 동산 소유자가 단속 소유자가 되면 제3자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고 공유자가 되면 그 지분에 존속한다. 지금 하나가 빠져있죠. 다시 한번 갑의 물건과 을의 물건이 합체가 돼서 갑소유가 되었을 때 을의 물건에 제3자 권리가 있는 경우에 이 항은 2가지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 물건을 을이 취득한 경우, 그게 요거죠. 을이 소유자가 된 때. 그때는 그대로 존속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공유하게 된 때. 갑을이 공유하게 되면 그 지분에 존속시키면 되죠. 그런데 갑이 단독 취득한 경우에는 규정이 없단 말이죠. 그럼 갑이 단독으로 취득했지 이 병은 어떻게 되는가? 갑이 을에게 보상을 할 것이고 그 보상금의 권리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2항이죠. 자, 첨부는 3가지가 있고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에 대한 규정이고요. 갑과 을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적용이 됩니다. 물론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의하겠죠. 그 다음에 전 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산 소유권이 소멸한 때 갑의 민법 자료집과 을의 개론 자료집을 재본해서 1차 자료집을 만들고 그 1차 자료집을 을 소유로 한 경우 갑은 당연히 민법 자료집이라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도 소멸하겠죠.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는 뭐 점유권, 유치권, 질권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는 것은 1차 자료집을 을소로 한 경우에 갑의 민법 자료집에 대한 소유권은 상실하게 되며 갑의 민법 자료집에 대해서 병이 점유권 등을 갖고 있을 때 그것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권을 상실한 갑과 제3자 병은 어떻게 보호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4번 특히 제3자의 권리는 동산 소유자가 합성물 또는 단독 소유하게 되면 그대로 미치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대로 존속하고 공유자가 되면 그 공유 지분에 존속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제3자 권리를 처리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첨부로 인한 구상권은 뭐죠? 전 5조의 규정에 손해를 받은 자라고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또는 제3자 권리 이런 애들. 첨부가 있게 되면 어찌됐건 기존 건물의 소유권 사라지고요. 제3자 권리도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손해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상을 청구하는 거죠. 누구에게? 새로운 물건의 소유자에게. 그게 첨부로 인한 구상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게 이제 261조 이렇게 됩니다. 자, 물건의 공유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그 중에 합유하고 총유를 뺀 나머지가 공유입니다. 그래서 합유, 총유가 뭔지 확인하면 공유는 거저 먹어요. 그런데 이 공유가 조문이 많아요. 공유가 핵심이 됩니다. 어쨌든 공동 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중에 공유는 이렇게 돼 있죠. 물건이 지분에 해요. 지분이란 건 이제 소유 비율입니다. 수인 소유로 된 때 공유로 한다라고 돼 있고요. 이때 수인의 소유자 간에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지분은 불분명할 때 균등한 걸로 추정합니다. 지분이 불분명할 때. 이게 공유의 기본 조문이에요. 참, 공유가 뭐냐? 약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물건에 대한 한 개의 소유권이 양쪽으로 쪼개져서 이게 지분이죠.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공동소유를 말하고요. 이 수인 간에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상속재산입니다. 갑수의 A 토지를 갑의자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했다. A 토지는 을과 병의 공유가 된다. 이때 을과 병 사이에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다 해서 이 법적 관계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업관계와 단체 구성원. 두 가지예요. 법적 관계가 다시 한번 동업관계와 단체 구성원 관계예요. 동업관계가 합유가 되는 거고요. 단체 구성원 공동소유가 총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업관계도 없고 단체 구성원도 없고 그게 공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공유자의 지분은 뭐 법률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서 정해지기도 하죠.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지난 시간에 봤던 타인 물건에서 발견한 매장물 그 물건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 법률이 정해줬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부합물, 혼합물, 부합이나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분명. 그때 균등 추정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유 지분은 개인 소유권하고 거의 똑같이 취급을 해요.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분, 공유물이 아니라. 을하고 병이 땅을 상속받아갖고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 이때 이 땅, 이건 이제 공유물이라고 합니다. 이 공유물과 이 공유 지분,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263조에서 말하는 지분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공유 물이 아니고 땅 말고 그 땅에 대한 지분 요거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공유자는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다만 독점적으로가 아니라 지분 비율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를 사용 수익하되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한다는 건 을과 병이 이게 만약에 100평이다. 그럼 50평씩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고요. 을도 전부 100평을 사용 수익합니다. 병도 100평 전부를 사용 수익합니다. 다만 을이 1년 사용 수익했다면 병도 1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전부를 사용 수익하되 독점이 아니라 지분 비율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유자도 원칙적으로 전부든 자신의 지분 비율이든 독점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분 비율로라는 말은 독점하지 못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독점하지 못한다. 결국 공유물을 전부를 사용식하되 독점해서 사용식하진 못한다. 이런 의미로 263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분 처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처분에는 담보권 설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전부를. 그래서 전부를 이 사용 수익을 수식하는 겁니다. 갑과 을이 100평을 2분의 1로 공유하고 있을 때 갑과 을이 50평씩 사용수익하는 게 아닙니다. 갑, 을 모두 100평 전부를 사용하되 갑이 1년 사용했다면 을도 1년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자, 수익 A 토지 100평을 병에게 월세 100만 원으로 임대했을 때 이 월세 100만 원 중 갑이 50만 원, 을이 50만 원의 지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A 토지 전체의 수익에 대하여 지분 비율로 수익을 하게 되겠죠. 264조는 지분이 아니고 공유물 처분 변경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땅을 팔아먹거나 변경할 때는 동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동의는 전원동의를 말합니다. 전원동의, 공유자 전원동의. 그 다음에 이 변경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짓는 게 대표적인 공유물 변경입니다.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버리면 나대지가, 공유 나대지가 대지로 변경이 되잖아요. 이런 게 공유물 변경이에요. 이렇게 공유물을 팔아먹거나 변경할 때는 전원동의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문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공유물 변경이 뭐가 있을까? 공유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공유물 관리 보존이 문제인데요. 공유물 처분 변경이 아니라 관리. 이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라고 되어 있어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이거로 결정해라. 그 다음에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관리가 뭐냐? 처분이 아닌 거. 보존, 이용, 개량. 이게 관리예요. 그 중에 보존만 따로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그럼 결국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하라는 것은 공유물 이용과 개량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공유물 이용과 개량. 자, 그러면 공유물 이용과 개량이 어떤 게 있는가? 판례 잠깐 보세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것은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이거 방점은 필요 없는 건데. 공유물, 공유자 사이에 이것도 방점 필요 없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어떻게 사용 수익할까?
갑이 전부를 사용식하고 을에게는 사용료를 줄까? 절반씩 나눠서 사용할까? 뭐 이런 거. 그걸 정하는 것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갑이 만약에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고 을이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으면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결국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어떻게 사용식할까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어떻게 사용식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더라. 그래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갑이 3분의 1을 갖고 이만큼은 야 이걸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식하겠다 라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관리 방법이 되는 거죠. 아까 원래는 어떤 공유자도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 못한다 그랬죠. 그게 대원칙이고 다만 예외가 이렇게. 다만 예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꼭 기억하자.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한다는 것 잊지 말자. 그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하는 것 중에 대표 중에 임대도 들어있습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정에게 임대할 때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하면 된다. 갑이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을의 동의 없이 갑은 3분의 2니까 정에게 임대할 것을 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265조의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행위, 수선 같은 거, 공유 건물을 수선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각자가 할 수 있고요. 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하면 됩니다. 부담 이렇게 남아있죠?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한다고요? 지분 비율로. 예컨대 세금 같은 거, 의무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수선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세금 납부 의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어떻게 부담하라고요? 지분 비율로. 그런데 공유재정 한 놈이 자 1년 이상 세금을 안 내고 있어. 그럼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주고 지분을 팔아라 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팔아라. 제가 요새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자꾸 쓰러지려고 그래. 농담입니다. 1년 이상 세금을 안 내면 다른 공유자가 뭐 상당한 가액은 얼마인지 고민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툼이 있으면 이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분을 팔아라 할 수 있고 이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팔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다. 상당한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거 거절 못 합니다.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팔아라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267조가 있는데요. 이건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267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부릅니다. 탄력성.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상속인이 없이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이 공유 지분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공유자에게 속합니다. 이때 다른 공유자가 어떻게 속하는가? 그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있겠죠? 그 비율만큼 속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갑을병이 3분의 1씩 갖고 있었다면 이 상태에서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갑의 3분의 1 지분이 을과 병에게 1대1로 귀속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갑이 3분의 1, 을이 몇 분의 뭐 칠까? 아이씨, 머리 아프다.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3분의 1 갖고 안 되겠구만. 헷갈려. 네. 밑에 볼까요? A 토지를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공유하고 있었는데 을이 사망을 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포기했다. 그러면 그 갑과 을에게 1대1의 비율로 귀속을 해버린단 말이죠. 물론 갑의 지분이 갑이 더 커. 그럼 그 비율로 귀속하는 거예요. 자, 이때 갑의 지분은 2분의 1,
병의 지분은 2분의 1이니까 1에 가까워졌죠. 이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67조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둘 중에 하나, 지분 포기, 상속인 없이 사망.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다른 공의자, 구규가 아닙니다. 다른 공의자에 속하게 되는데요. 귀속이란 속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른 공의자의 지분 비율로 속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다른 공의자의 지분이 1에 가까워진다는 거. 이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268조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각과 을이 상속받은 땅을 공유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쪼갤 수 있습니다. 이걸 공유물 분할이라고 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든지. 즉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공유자들은 거절을 못해요. 갑을 병이 공유하던 땅이 있어요. 갑이 을하고 병에게 분할합시다. 그럼 분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어쨌든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우리 요 기간 동안에는 분할하지 말자.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불분할 특약, 분할 금지 특약 이렇게 불러요.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분할 금지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할 금지 특약은 수차례 갱신할 수 있어요. 물론 갱신할 때도 5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됐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공유자들의 상대로라고 돼 있고요. 다른 공유자들은 거부 못합니다. 즉 분할 청구하면 분할해야 됩니다. 그게 분할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유자가 분할합시다라고 청구하게 되면 설령 다른 공유자들은 분할을 원하지 않더라도 분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전원이 분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합시다라는 청구권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분할을 해야 되는 형성권이 됩니다. 형성권이다. 일방적인 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할 금지 특약이 있고요. 자, 269조 분할의 방법. 자,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먼저 협의하라 그랬죠. 자, 협의는 어떻게 하느냐? 현물을 쪼갤 것이냐? 팔아가지고 대금을 쪼갤 것이냐? 현물 분할, 대금 분할. 또 하나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을 돈으로 줄 것이냐? 이걸 이제 가격 배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협의는 세 가지 중에 하나. 현물을 분할할 것이냐? 팔아가지고 돈을 분할할 것이냐? 대금 분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돈으로 배상해 줄 것이냐를 협의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만약에 협의가 되면 협의 내용대로 분할하면 되고요. 협의가 안 될 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원에 의한 분할은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이럴 때는 그 분할 청구를 받은 법원이 경매법원에다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경매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라는 건 무슨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분할 청구 받은 법원이 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 청구한다고 그랬죠. 이 분할 청구받은 법원이 현물로 분할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면 다른 경매법원에 경매를 명해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반면에 재판 분할은 원칙이 현물 분할이고 예외가 대금 분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닙니다. 분할을 했는데
갑과 을이 취득한 부분은 멀쩡한데 병이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기존의 다른 공유자들이 하자 있는 부분을 취득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라. 그게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공유자는 갑과 을은 다른 공유자 병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갑과 을은 각각 기존의 지분 비율만큼 책임을 져라.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70조. 이것도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똑같은 담보 책임. 자, 매도인과 똑같은 담보 책임 뭔지는 나중에 매매 담보 책임 가서 볼 겁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합유가 있죠. 합유는요, 수인이 조합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체는 동업관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업, 공동사업, 단체가 아니고요. 어쨌든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 합의로 하고요. 합의자의 권리라고 되어 있죠. 이 지분을 말합니다. 이 지분은 합의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겠죠. 이게 합의입니다.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인데 여기서 민법상 조합이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재산을 출연해서 동업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조합 계약. 그래서 갑과 을이 폐차장을 동업하기로 약속하고 이게 조합 계약이에요. 1억을 투자하여 폐차장 부지, 폐차 압축기 등을 샀을 때 그 폐차장 부지라든가 폐차 압축기가 바로 갑과 을의 합유가 됩니다. 이때 합의자의 권리란 지분을 말하는 거고요. 합의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72조 합의물이라고 되어 있죠. 폐차장 부지라든가 폐차 압축기 같은 것들. 이거는 팔아먹거나 변경할 때는 전원동의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공유물 처분 변경도 전원동이었었죠. 합의물 처분 변경도 전원동입니다. 두 번째, 합의물을 수리할 때는 폐차 압축기가 고장났을 때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합의물 처분 변경. 그 다음에 합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동업관계라고 그랬죠. 따라서 공유와는 달리 함부로 처분 못한다. 전원동의 없이는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또 합의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공유와 다른 점이죠. 합의물을 처분 변경할 때 전원동의 받아라. 합의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 이건 공유하고 똑같아. 그런데 지분 처분 자유가 없고요. 분할의 자유가 없죠. 이게 공유와 다른 점입니다. 조문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는 언제 끝나나? 둘 중에 하나. 동업관계를 해산하거나, 이거 동업관계를 해지하는 걸 말합니다. 폐차장 부지를 팔아먹거나. 그럼 당연히 합의라는 건 종료하겠죠. 그 다음에 남는 돈은 어떻게 한다? 분할하면 되죠. 이때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 합의관계가 종료하는 두 가지 사유. 조합체의 해산과 합의물의 양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총유가 나왔죠.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사단은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를 말하는 거고요. 법인이 아니니까 설립등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설립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란 설립등기하지 않은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구성원이 있을 거예요. 이걸 사원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동창회가 동창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가지고 동창회 건물을 샀을 때 이 동창회 건물이 누구 소유냐? 동창회원들의 총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 구성원, 사원 공동소유가 총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법인 사단은 설립등기하지 않은 거. 자, 이때 동창회 건물을 관리, 보존이용 계량이죠. 처분, 팔아먹는 거죠. 전부 총회결의 것처럼 총유물을 보존, 건물을 보존, 이용, 임대,
개량, 리모델링, 처분 다 수리, 임대, 리모델링, 팔아먹는 거 전부 총의 결의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죠. 공유물 보전이나 합유물 보전은 각자 할 수 있다고 따로 있었지만 총유물은 그런 게 없고요. 또 건물을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각 사원이 정관 등에 따라서 하면 되죠. 내가 동창회 건물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정관에 적혀 있겠죠. 그 정관에 따라서 각 사원이 사용 수익하면 되겠죠. 어쨌든 총유물에 대해서는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이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 구별하세요. 총유물 관리 처분, 총유물 사용 수익 이렇게.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죠. 이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 자체를 직접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게 아니라 사원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하면 되죠. 내가 동창회에 가입하면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고 동창에서 탈퇴하면 권리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 자체는 양도 상속이 불가합니다. 건물에 대한 나의 권리, 회원으로서의 권리 이거는 양도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동창회 가입하면 권리 의무를 취득하게 되고 동창에서 탈퇴하게 되면 권리 의무를 상실하게 되니까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 자체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요게 총의 특징이라는 거. 지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동소유가 있고요. 준공동소유는요. 재산권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준공동소유. 갑소유 101호에 을이 1억 빌려주고 병이 1억 빌려주고 정이 1억 빌려주고 저당권을 하나만 설정한 다음 을병정이 각각의 채권액의 비율로 하나의 저당권을 공동소유할 때 이걸 준공유라고 합니다. 즉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 따위를 여러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갑소유 땅에 을하고 병이 공동으로 지상권을 하나 갖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준공동소유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공동소유도 그 공동소유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여러 사람이 같이 갖고 있는 형태를 준공동소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서 여기 한번 나온 적 있죠. 갑소유 A 토지를 담보로 을이 2억 원을 병이 1억 원을 빌려주면서 A 토지 저당권 하나만 설정하게 되고 그 하나의 저당권을 을과 병이 2대 1의 비율로 을이 3분의 2, 병이 3분의 1의 비율로 준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준공동소유다. 이렇게 부른다. 공동소유에 관련된 까지가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들을 특히 공동소유에 관련된 조문들은 조문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제가 찝어드린 조문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암기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이 끝나고 나면 지상권이 나오죠. 지상권의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